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나고 핵심 시장인 중국 수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2년 넘게 떨어지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폭리 논란 속에 은행 횡재세 도입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고금리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축은행과 카드사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온 고금리 속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서민들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3분기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부실을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 수익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가 줄고 연체율 관리를 위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 지급도 보수적으로 하면서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높은 실적을 유지해왔던 보험사들마저 올 하반기부터 새 국제회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손해율과 보험 해지율 등이 실질 반영돼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전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역시 올 3분기 순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저축은행들도 고금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 모두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줄었고 두 곳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예금에 가입했던 예금자들의 돈이 만기를 채우고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는 유동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면서 이금융권이 먼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마저 오르고 있어 결국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서영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은행들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의 고통은 커지는데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메시지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금융당국이 했던 조치들을 돌아보면 정부가 은행들의 이자이익을 늘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정책 엇박자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예, 시작은 지난주에 열린 국정감사였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행의 초과 수익을 환수해 취약계층에 분배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먼저 이에 대한 이복현 금융감독의 원장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부터 해서 지금 있는 제도와 이제 또 여러 가지 비교도 해야 되고 사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저희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대통령이 이자 장사를 정면으로 저격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지적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이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횡재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이자 장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벌었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 은행주 하면 대표적인 고금리 수혜주거든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4대 시중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을 연도별로 표시한 건데요. 2021년 19조 3천억 원이었던 이자 이익이 올해 25조 2천억 원으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또 오늘 은행연합회에선 은행별 직원 소득과 퇴직금 현황 등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었고 희망퇴직금은 평균 3억 5,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 받은 분들이 이제 더욱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서 비판 대상에 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오히려 은행들의 마진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몇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올 4분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레고랜드 사태가 재현되나였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금리의 예금을 유치했는데 그때 가입했던 예금 만기가 4분기에 쭉 돌아오고 있거든요. 금융회사들은 예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유동성 위기에 처하다 보니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는데 그러자 금융당국이 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실제로 10월 초 연 4%까지 올랐던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한 달째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상단은 0.3%포인트, 하단은 0.4%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은행들의 금리 상승을 압박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은행권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결론은 그러면은 은행에서 너희들의 가계대출 조정하라는 거거든요. 고객이 왔을 때 저희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금리밖에 없어요. 이 정부가 왜 종합적인 판단을 못했는지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예금 금리는 누른 상황에서 이 대출 금리가 오르니 은행들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계산할 때 이제 가격의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네. 은행의 이자 이익을 계산할 때는 가격에 해당하는 게 순이자 마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 순이자 마진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이자 이익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자이익 관점에서 판매량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뜯어보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조치가 시발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연초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 스스로 문제를 자초해 넣고 모든 책임을 은행권에 뒤집어 씌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대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서 당연히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이윤을 크게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 혼선에 의한 피해는 금융소비자들한테도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은행의 금리라는 게 어쨌든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하는데 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이 찔끔찔끔 개입을 하다 보니 좀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행주 주가를 보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나온 날에는 4대 금융지주 주가가 2%에서 3%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배당 축소입니다. 은행의 초과 수익을 환수한다는 건 그 방식이 분담금이든 사회공헌이든 상관없이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은행의 배당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곤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차례 금융회사의 배당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쉽게 말해 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뒤엔 금융사가 알아서 배당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손실 흡수 능력과 이번 이자 장사 논란은 사실 무관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번에 당국이 갑작스럽게 배당 문제에 개입할 경우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서영교 기자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긴축의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11월 FOMC 정례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번 회의에선 점도표와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선 우선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걸 시사할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 파월 의장은 국채금리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긴축 정책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보유 채권을 매각해 시장의 달러화를 흡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의 조기 종료를 시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10월 경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도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등 향후 연준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The economic data the Fed pays attention to, GDP growth, labor markets, wage growth, CPI, those types of things are not actually showing that the Fed has been successful in slowing economic growth. They are pausing because they want to see if what they've done so far will impact the economy and slow it down. 만약 경제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긴축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또다시 떠오른 뜨거운 감자, 공매도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이제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여권에서도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오늘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글로벌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 이같이 밝힌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공매도 중단 논의가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정부는 과거 2008년 말 그리고 2011년도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요. 또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약 1년간 공매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달 국내 증시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11월의 첫 거래인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지난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코스닥 지수는 12.5% 하락했습니다. 자,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진 수준인데요. 자, 증권가에선 코스닥 급락의 세 가지 원인으로 고금리, 2차 전지 업황 부진, 그리고 반대 매매를 꼽았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가 5%에 달한 가운데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에선 아무래도 고금리의 여파가 더 컸고요. 또 한창 당시에 코스닥 시총의 20%에서 30%를 차지했던 이런 2차 전지주의 부진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이 개인 자금의 비중이 큰 코스닥에선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도 이어졌다. 이 같은 설명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전체 신용잔고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11.6% 빠졌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2.3%가 줄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처럼 신용 융자 잔고가 감소한 만큼 향후 개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반도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반도체 붐이 드디어 오는 걸까요? 제목은 제가 반도체 붐은 온다, 디램 가격 껑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달 주요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제품의 이 제품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지난달 하락세를 멈췄던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요, 각각 전달 대비 15% 그리고 1.5%씩 뛰었습니다. 자, 이 디램의 고정 가격이라는 게 이 기업 간의 계약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때문에 업황에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이 같은 점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때문에 시장에선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역시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 3%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워트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 역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이 반도체의 수출 감소폭도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 지난달 수출 규모 역시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2차 전지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2차 전지의 바닥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2001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월과 10월 각각 9.4%, 12.5%씩 빠지며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증시 추락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2차 전지주의 급락이 꼽힙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3조 5천억 원을 매도했고, 이 가운데 2차 전지 7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에코프로 60만 원대가 붕괴되며 고점과 비교해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2차 전지 관련주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 리튬 가격 하락에 상승 동력을 잃으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변한 건 없어요. 실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지금 회복되는지. 코스닥 내 2차 전지 종목의 신용 잔고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매도 물량이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가 증권사 6곳의 투자 의견을 취재한 결과 공통적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권했고, 당분간 추가 매수보단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2차 전지 내지는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서 가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해 가는. 올 상반기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던 2차 전지 관련주. 고금리 장기화와 외국인의 매도세로 악재만 쌓이면서 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재 양성이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유하 시필레 전 핀란드 총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융합을 꼽고, 정부와 기업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예술과 기술, 인간과 기계 등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시대.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찾으려, 개인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의 성장을 이끈 유하 시필레 전 핀란드 총리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3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재 양성이라며,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인재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 world of AI and rapid change, adaptability takes priority.
Many roles are evolving or disappearing altogether, requiring talents to adapt to the changes and transition in the roles that support AI. 시필레 전 총리는 인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융합을 꼽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도 융합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도 융합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리더들은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루에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논하며 AI 인재를 양성함과 더불어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인재를 양성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In competition against some companies, some American big techs that have a lot of money and then can, try to attract the best talents because they have more money. That will be a real issue, and that's why I think training is so important. So making sure that the education systems. 펠르랭 전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충분한 인재가 양성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석학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인재포럼 2023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노트북 시장에도 폴더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G전자와 HP가 잇따라 폴더블 노트북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폼팩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과 애플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트북의 키보드를 분리하자 그 밑으로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180도로 펼치니 이내 태블릿 PC로 변합니다.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LG 그램 폴드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국내 최초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접으면 12인치 노트북으로, 이렇게 펼치면 17인치 태블릿이 됩니다. 해당 제품은 499만 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 500대가 완판됐습니다. 최근 세계 2위 PC 업체 HP에 이어 LG전자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노트북은 소비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이동할 때 밖에 가지고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다면 좀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관련 제품을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폴더블 폰의 성장세를 예상하며 폴더블 폼팩터를 향후 노트북, 태블릿 PC까지 확대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역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맥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트북 등 중소형 폴더블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 LG 그리고 중국의 BOE 3곳뿐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 PC와 노트북까지 확대되면서 폴더블 OLED를 탑재하는 제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올해 1000대 수준에 그친 폴더블 노트북용 OLED 패널 출하량이 2027년에는 58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해외 사업 실적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해외 사업 덕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곳이 있는 반면 주택 사업에만 몰두하다 이익이 반토막 난 곳도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건설사들의 실적은 해외 사업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해외 사업 비중이 40%가 넘는 현대건설의 경우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 중동 지역에서의 대형 공사가 본격화한 영향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해외 사업 덕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주택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DLENC와 GS건설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이 겹치며 얼어붙은 국내 건설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대출 금리도 높고 기준 금리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택 수요 자체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고 주택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극적인 반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에서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 수주가 중동 지역에 치우쳐 있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대부분 SOC나 PPP 형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되는 수익을 가지고 나눠먹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중동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손익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주택시장 침체 속에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겹치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4분기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